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60대 중반을 넘어선 여성이랍니다. 제 나이 30 중반쯤에 아들 둘을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제 남편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남편이나 아버지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저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도박에도 손을 댔고 여자 사고를 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해 봄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바로 남편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지하차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는 이렇게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세상에 남겨졌답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에도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니 생계가 늘 곤란하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서 간신히 굶어 죽는 일은 면할 정도였죠. 그런데 외아들인 남편이 그렇게 된 이후로 시름에 잠겨 지내시던 시어머니도 남편 뒤를 따라 세상을 뜨셨어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세상에 기댈 곳이 없었답니다. 저희 친정은 형제들이 많아서 저까지 손을 벌릴 만한 사정이 아니었고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했어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야채를 싸게 떼어다가 길거리에서 팔아보기도 했죠. 배운 것도 변변찮은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도의 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얼른 찾아갔어요. 그렇게 우유 배달 일을 몇 년 하고 있는데 지인 중 한 사람이 저더러 보험회사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넌지시 묻더군요. 보험 설계사로 일해보라는 것이었어요. 뭘 하는 일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로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영업을 한다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수입은 늘어났어요. 운이 없는 달에는 한 건도 계약을 못한 달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보험업계에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영업일을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었고 계약자도 많이 늘어났죠. 보험회사에 나가보라고 한 지인의 도움도 컸답니다. 계약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융통해주기도 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졌죠. 어느새 저는 당시만 해도 보험 설계사 중에서 흔치 않은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도 성장했죠.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들 둘 다 너무나 먼저 떠난 남편을 닮아 있었어요. 큰아들은 술을 입에 대고 살면서 남편이 살아생전 하던 짓을 되풀이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둘째 아들이 좀 착실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되지도 않을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저를 졸라대는 일이 다반사였죠. 보험 설계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래도 남보기에 초라하지 않은 집 한 채씩은 해주어서 출가들을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는 며느리들이 가엾어서 아들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 힘으로 살아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중단했답니다. 어머님, 글쎄 시장에 가서 송편을 좀 사려고 그랬더니 깨만 잔뜩 들은 송편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송편을 좀 쪘어요. 어머니 콩 들어간 송편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나,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 송편보다 생선전 짭짤하게 부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두고두고 드시라고 많이 붙여왔어요. 아들들은 개차반이지만 며느리들은 잘 둔 것 같다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이렇게 저에게 다투어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어요.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많지도 않지만 저는 아들들 집 한 채씩 해주고도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와 강남 쪽의 평수가 좀 넓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창부수라고 며느리들도 아들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아들 부부의 효도 경쟁이었던 거죠. 엄마,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셔서 내가 큰맘 먹고 안마의자 하나 드렸어요.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안마하세요. 안마의자요? 그건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서 비싼 이자를 주어야 하는 돈을 얻어다가 사온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또 작은 아들도 질세라 다른 물량 공세를 벌이곤 했죠. 그런 것들이 정당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왜 반갑지 않겠어요. 마음에도 없이 돈 때문에 하는 효도가 어디 효도인가요? 아무튼 큰아들, 작은아들 부부는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갖가지 효도, 아니 아부를 하곤 했죠. 이런 일이 시작되고 몇 년 세월이 지나니까 제 마음도 거기에 따라 변하더군요. 처음에는 얘들이 왜 이러나 싶다가 나중에는 그 속셈을 확실히 짐작하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너희들도 이래저래 살기 힘들 텐데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대접받기도 마음이 안 편하고. 에이, 엄마는 참.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하는 일인데 마음이 안 편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야, 너 지난번에 엄마 드시라고 사온 한우 말이야. 그거 뭔가 속아서 잘못 사온 거야, 임마. 엄마 차에서 한동안 병원 다니신 게 그거 드시고 나서 그런 거란 말이야. 형,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긴 하고 그래? 엄마 드시라고 최고급 한우를 횡성까지 가서 떼온 거라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형수가 담가왔다는 김치 나도 먹어보니까 너무 짜고 맵고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먹기 힘들더라니까. 뭐라고? 멀쩡한 김치 가지고 왜 시비야, 시비가? 어머 서방님, 그거 어머니 드리려고 재료도 제일 비싼 것들로 사서 제 정성껏 담가서 가져다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때 체해서 편찮으신 건 아무래도 서방님이 좀 잘못된 한우 사다 드려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질 때면 어디 가서 매를 가져다가 종아리라도 치고 싶었답니다. 나 체한 건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이 효도니 뭐니 한다고 하는 짓들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얹힌 거다. 그러니 그만들 하고 너희들이나 잘 먹고 살궁리들해. 먹을 거 집안에 차고 넘치니 버리게 하지 말고 이제 해오지 말아라. 그리고 나 아직 얼마든지 내 한 몸 먹고 사는 거 니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이야. 그리고 저 안마의자도 내가 도로 팔 생각이다. 비싼 이자 주고 얻어온 돈으로 산 거라며 팔면 돈은 돌려주마. 저는 그 돈의 출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에는 반드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요. 주로 일수돈을 빌려주죠. 일수돈이라는 것의 이자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20만 원 빌렸으면 일주일 후에 35만 원 갚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거기다가 상인들이라면 매일 현금을 만지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큰아들이 제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었어요.
벌써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제 귀에 그 말이 들어왔답니다. 이런 식으로 지 애미 죽기도 전에 상속받을 재산만 생각하는 아들 녀석들에게 아주 쐐기를 박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불러앉혀 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하고 강남 아파트는 이미 주인이 따로 있다. 다름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찾아오는 자손들도 없이 누워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부할 생각을 나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러니 이 아파트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고 있는 거라면 생각 일찌감치 접어라. 내가 이것들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생각한 건 벌써 여러 해 전이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보람있게 써야 되지 않겠니? 제 이 말에 일대 난리가 났죠. 어머나, 어머님, 자식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힘들게 버신 돈을 남을 줘요? 지금 저희들 떠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왜 따순밥 먹고 쉰소리를 해? 너희들 나한테 돈 맡겨놨냐? 엄마, 재수씨 말이 맞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엄마 재산을 다 넘긴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들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야? 생각이 있어?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도 겁날 거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영업을 수십 년 한 사람이야. 사람들 속 들여다보는데 아마 나만큼 선수도 없을 게다. 너희들 속이 아주 내 눈에 훤히 보여. 그 아파트 너희들한테 넘겨봤자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더 되겠니? 내가 콩쥐냐? 밑빠진 독에다가 물 길어 붓고 있게? 그때 작은 아들 녀석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탁자를 탕탕 때리면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엄마 말대로 기부만 해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아이, 진짜 우리 엄마 사람 정말 신경질 나게 만드시네. 야, 임마. 내가 맏아들이니 제사를 지내도 내가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더 큰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 안 그래? 그리고 너희 집엔 딸만 둘이잖아. 우리 아들이 그 제사 물려받아 지낼 아이라고. 그깟 제사 가지고 요즘 세상에 누가 권리를 주장해? 형,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옛날 사람처럼 딸 아들 구별을 왜 또 해? 지금까지 술 사고에 여자 사고에 엄마 속 더 썩인 사람이 누구요? 그러는 너는 임마 사업한답시고 맨날 노인네한테 돈 내놓으라고 목을 맨 놈 아니냐? 그것도 될 사업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대라고 해야 말이지. 한두 번은 엄마가 도와줬었지. 그걸 보기 좋게 날려먹은 놈이 바로 너야. 그리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인답시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구두쇠 노인네가 내놓을 리가 없지. 네가 그런 식으로 매일 돈 타령하니까 노인네가 아주 지겨워서 사회에 한원한다고 하는 거라고. 다 네 탓이야, 임마.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일 아닌가요? 우리끼리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대책을 세우자고요, 대책을. 지부는 그 다음에 의논해도 늦지 않아요. 숨죽인 낮은 목소리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제 재산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소리였어요. 이런 걸 보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하는 거겠죠. 사실 이날 아이들한테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도 돈 문제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기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입을 닫았죠. 제 나이 60대 중반,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또 100세 시대라는 요즘 세상에
아프지만 않으면 아직 반 조금 넘게 산 나이기도 하죠. 그런 저한테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보험회사에 다닐 때부터 저는 교회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나이도 제 또래였답니다. 젊은 아이들보다도 더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제 얼굴도 그 사람의 얼굴도 발그레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눈을 바닥에 깔고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 사람은 저와 하루빨리 살림을 합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벼르다가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 얘기를 꺼냈죠. 나 조금 있으면 재혼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이는 나보다 2살 위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줄 알아라. 아파트를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한 날보다 더 큰 난리가 났답니다. 엄마,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연애가.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시면서 지내실 나이잖아요. 자식들 체면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연애한다고 그러면 다들 웃는다고요. 내가 연애를 하는 거하고 너희들 체면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린 것들 다 버리고 내 팔자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 2 키워서 집 마련에 출가까지 시킨 처지에 재혼한다고 흉이 될 게 뭐가 있어? 어머니, 현실을 좀 바로 보세요. 그분이 어머니보다 2살 많다고 하셨죠? 그분이나 어머니나 70이 가까운 분들이세요. 장례식 치러줄 사람 없어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식이 2이나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작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거의 막말을 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어머니, 동서가 현실을 바로 보시라는 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분이 그 나이에 굳이 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돈 보고 그러는 거라고요. 어머니한테 재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눈에 안 보이세요? 오냐, 내가 너희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 알았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 지금 너희들한테 허락받겠다고 한 얘기도 절대로 아니야. 내가 왜 내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를 너희들한테 허락을 받느냐 말이다. 다만 가족으로서 얘기는 해야겠기에 그저 이야기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다. 엄마, 이제 사기꾼도 구별을 못하세요? 엄마 설마 벌써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니죠? 보나마나 사기꾼 냄새가 풀풀 진동하잖아요. 큰아들 역시 엄마 침에 운운해 가면서 막말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괘씸하더군요. 너희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니?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법이야. 다 니들처럼 일할 생각 안 하고 부모 재산이나 탐내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야. 눈 크게 뜨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구나. 아무튼 나는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듣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엄마, 형이나 형수 말대로 사기꾼일 가능성 거의 100%예요. 그 사람이 엄마 눈을 흐리게 해서 엄마가 벌어놓으신 재산 먹어치우려는 심산이라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스토리 뻔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구별을 못하시는 거예요? 거참, 너희들이 더 이상하구나. 내가 분명히 아파트들은 요양병원에 기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희들 재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들 그러는 거냐?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 주기로 한 돈 아닙니까? 하면 모를까?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이야.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귄다는 분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기부한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아세요? 제 생각엔 절대 아니에요. 그분한텐 기부 얘기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은 안 했다만 곧 할 생각이다. 그 사람도 불우한 이웃 돕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 찬성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 내가 어디다 어떻게 쓰건 그야말로 사기를 당하건 도둑을 맞건 그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사기 당하고 나서 너희들한테 그 돈 물어내라거나 뒤처리 해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은 상관 말아라. 도둑이건 사기꾼이건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야. 도대체 자식들 멀쩡하게 두고 그 기부 이야기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해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자식이든 부모든 내가 벌어놓은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웬 참견들이 이렇게들 많어? 그리고 너희들 집담보로 대출 많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만한 집 출가할 때 마련해줬으면 고맙다는 생각들을 해야지. 나한테 고마워하라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숨 넘어가는 세상이야. 그 걱정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그 이상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집들을 담보로 대출들을 받아 쓰고 그러냐? 나는 그걸 알고도 말 안 했잖니. 비록 내가 사준 집이지만 너희들 것이니까 그걸 처분하는 건 너희들 자유야. 내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내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참견할 문제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제가 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일단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들가자 갑자기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들 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친 세월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 둘이 어떻게 저렇게 일찍 죽은 제 아버지만 닮았을까요? 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죽은 사람이라서 제 아버지 얼굴이라도 기억할까 싶은 정도인데 마치 보면서 자란 아이들처럼 저희들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이런 걸 바로 베네병이라고 하는 거겠죠. 배우지 않아도 피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일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 아버지만 닮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도 좀 났답니다. 그 고생을 하고 키운 아이들이 반듯하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 인생은 그 아이들의 것이겠죠. 제가 아무리 부모라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참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괘씸하고 서러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얘기를 했더니 예상대로 펄펄 뛰더라고요. 내가 하도 단호하게 나가니까 지들 집으로 가긴 했는데 아마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아는걸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결국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당신 말대로 우리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축복을 받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를 시켜보도록 해봅시다. 남자친구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 눈에는 남자친구가 오로지 돈만 보고 저에게 접근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과연 아이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아이들의 작업이 시작되더군요.
그 사람을 아이들한테 정식으로 소개시키기도 전에 벌써 큰아들이 왔어요. 엄마, 내가 교회 가서 말이죠. 그 양반하고 다른 여자 신도인지 누군지 하고 다정하게 같이 있는 것도 봤어요.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거의 머리가 맞닿겠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양다리예요. 제가 몰래 사진도 찍어왔어요. 보세요. 그 사람 성가대 부대장이고 여자분은 성가대장이야. 너희들은 남녀가 마주 앉아 있으면 무조건 바람이고 양다리로 보이니? 그 사람 욕을 할 게 아니라 큰애 너나 정신 차려라. 너 네 아버지 닮아서 술 마시고 여자 사고까지 치는 애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그 꼴 보겠니? 나 같아도 그 꼴 못 본다. 남의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지금 애까지 있는 와중에 며느리 더 못 참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참이냐. 엄마,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애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쌓이고 쌓인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올 재산을 엄마가 지금 요양병원으로 날리느냐, 아니면 그 돈 보고 엄마한테 접근한 사람한테 날리느냐, 그런 상황에 와 계신 거라고요. 돈 들어갈 일이 쌓이고 쌓였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벌어. 그 사람이 돈 보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증거라도 있니? 그리고 요양병원에 돈을 날리다니? 그 표현은 또 뭐냐? 자손들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온갖 고생 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야. 그분들한테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게야. 아마도 너희들처럼 싸가지 없이 부모가 잘할 때만 새새거리고 아파 누워버리니 돌아보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반 절대 그럴 양반 아니니 내 걱정 안 해줘도 돼.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고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내 아이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다시피 왔더라고요. 엄마, 알아봤더니 그 사람 이혼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한 이유도 그 사람이 바람 피워서 그렇게 된 거래요. 거기다가 가정폭력까지 행사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래도 엄마 그 사람 포기 못 하시겠어요? 맞아요. 저도 시장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소리 들었다니까요. 글쎄 그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황혼 연애니 뭐니 말들은 좋게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아주 나를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모양이로구나. 나 아직도 팔팔하다. 그리고 뭐든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법이야. 거기다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는 재주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지. 너희들 머릿속에도 내가 들어앉아 있는데 다니기에 무겁지는 않니? 시장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린 사람이 아들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시장 사람들과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십 년 정을 이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우유 배달도 하기 전에 배고른 아이들을 위해서 구석에서 야채 장사하는 저를 이래저래 도와준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과 저와의 정이라는 것도 아들들한테는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날조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이 다 제게 이야기해줬는데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분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엄마가 교회에서 그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잘 아는 분이라고요. 얼른 나오세요. 작은 아들이 하도 보채길래 저도 나오라는 장소로 나가보았죠. 제 나이쯤 되는 여자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눈에도 고생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 남창희 씨 전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드님들이 와서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전 부인 되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닌데. 무슨 말씀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저는 영 못 알아듣겠네요. 저희가 그 양반 바람 피워서 이혼했고 가정폭력 이력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분만큼 그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모신 거고 이분도 그 사정을 아시고 오시지 못할 형편인데도 굳이 우리 부탁 들어주신 거라고요. 그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랑 아이들한테 폭력도 휘둘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더군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따라 나선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하하, 그 사람 얘기하고는 아주 딴판이네요.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 얘기가 아주 다르네요. 부인 되시는 분이 다른 남자분하고 정분이 나서 아이들까지 다 놔두고 나가버렸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양쪽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죠? 그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람을 피우다니요. 전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뭘 하시겠어요. 전 그 사람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지만 대략 그림은 그려지네요. 우리 애들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애들 도와줄 만한 아이들 아닙니다. 내 자식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저를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 남자친구의 전부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하는 작태에 이제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슬프기까지 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는 거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라면 니들보다 내가 더 속속들이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오로지 돈 때문에 사람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양인데 난 너희들이 저 여자분을 어디서 모셔왔는지까지 몰라도 적어도 니들이 사주했을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든 너희들 머릿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고. 엄마,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다는 부인이 증언을 하는데도 모함이라고 말씀이세요? 그 과거에 대해서는 오직 그 양반의 말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전부인을 모시고 온 거라고요. 그 말까지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을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돈만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없어. 거기에 한번 혹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야. 지금 니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애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도 통할 리가 없겠고. 나는 아까 그 전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 말에 대해선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부디 한 번 더 말하는데 돈 때문에 세상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거라. 애미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충고야. 잘 새겨들어라. 아이들이 마치 벌떼처럼 아까 그 부인의 말을 근거 삼아서 제가 속고 있는 거라고 발악을 하다시피 하더군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솔직히 가엾었답니다. 자신들만 성실하게 일을 하면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희들, 내가 요양병원에 기부하지 않고 그 돈을 너희들한테 준다면 특별히 쓸 데가 있니? 한번 얘기해 보려무나. 특별히 쓸 데가 있고 그 쓸 데가 정당한 것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 이 아이들이 그 돈이 특별히 쓸 데가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저 돈 자체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랍니다. 아이들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둥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저는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 아저씨 어떻게 사는 분인 줄 엄마 아셨어요? 사진 보세요. 고시원에서 나오는 사진이고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사진도 같이 있어요. 너희들 그럼 이 양반을 미행했단 말이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일을 부탁했단 말이야? 엄마가 늦게 재혼하시는데 고대 광실로 가시는 것도 아니어도 적어도 엄마 재산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셔야죠. 이것 보세요. 이 나이에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잖아요. 당연히 엄마 돈을 보고 접근한 거라니까요. 너희들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연애도 못한다는 말이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더냐? 나는 너희들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우리도 옛날엔 정말 없이 살았어. 이 엄마가 보험회사에서 큰 돈 만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어. 만일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도 우리 집이 가난했다면 니들은 연애도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었어야 했겠구나.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집이라도 한 칸씩 해주니까 시집을 온 것이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우리야 젊었을 때 이야기고 엄마는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시면 그야말로 말년이 망가지시는 거라고요. 막말로 우리야 이혼을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엄마는 잘못되면 재산만 날리고 혼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이거 다 부인하실 생각이세요? 오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다시피 그분을 모함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게 나를 위해서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이 양반하고 헤어지는 것하고 내 재산 문제는 별개가 되겠구나. 이 양반하고 헤어져도 내 재산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간다. 그러면 니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 분명히 대답하거라. 우리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꾼을 옆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한테 결국은 한 푼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야. 바꿔 말해서 내가 만일 너희들한테 재산 상속해주기로 했다면 니들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건 도둑놈이건 신경을 안 썼을 거다. 내 말이 틀리니? 이런 저의 논리정연한 말에 큰아들이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시원 운운하며 남자친구에 대해 또 안 좋은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억대 연봉자가 되고 나서 나는 독거노인들과 미혼모 같은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너희들 남 부럽지 않게 출가시켰어. 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엄마가 버신 돈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몰래 다른 데다 줘왔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실 생각은 못하고 왜 엉뚱한 데다 돈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요, 엄연히 엄마 자식인 만큼 엄마 재산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시피 하면서 저에게 대들더군요. 며느리들도 작은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왜 그러셨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얘들은 어디서 이렇게 지들하고 똑같은 마누라들을 만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이죠. 하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들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야 어쩌면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나 그 양반이나 이 사회에서 살았으면 가진 걸 사회에 돌려주는 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양반을 사랑하고 그 양반도 날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나머지 세월을 같이 늙기로 약속을 했다. 고시원이 아니라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신뢰는 깰 수 없는 거야.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해버렸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아이들이 흥신소를 붙였는지 지들이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함께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한 아파트에 갔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결코 제 재산에 대한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제 남자친구를 어떻게든 치워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아파트에 같이 갔다는 것은 결국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를 일부라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아이들이 방방 뜨더군요. 저는 아이들의 이런 태도에 그냥 콧방귀를 날려주고 말았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사진을 저한테 가져다 날랐어요. 어머니, 보세요.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이런 데를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분이 그 집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게 되죠. 이래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요? 작은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게 섭섭함을 호소하더군요. 아무튼 형네하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요. 엄마가 그분하고 헤어지지 않는 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손주도 못 만나시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부모 자식 간의 핏줄이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지는 건 줄 아니? 그리고 그렇게도 연을 끊고 싶다면 니들 마음대로 하려무나. 다 큰 자식들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내 말이 먹힐 리도 없고 말이다. 연을 끊자고 하면 제가 자신들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서류를 들고 등기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찍힌 이상 우리는 엄마가 속았다는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 사람이냐 우리들이냐 양자택일하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뭐?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아이고, 무섭기도 하구나. 굳이 내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난 그 사람을 선택할 거야. 됐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해도 나쁘게 보이는 법이다. 제발 세상을 긍정적으로 넓게 보고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거라. 자식들과 저는 일생에서 최고로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한마디 더 아이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해주었어요. 너희들이 그 사람 전부인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그 사람 전부인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아니,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만나봤지. 그렇다면 니들이 데려온 전부인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어떻게든 일을 꾸며서 거짓말을 시키려고 데려온 것이겠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연극을 꾸미면 너희들이 날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끊어내고 연락을 끊겠다. 그런 줄 알아. 이건 정말이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전부인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이혼한 내막까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데려온 그 사람의 전부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죠. 왜 돈을 받고 대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결혼식 하객 대행부터 시작해서 애인 대행까지 다양하다죠.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짐작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이미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지만 아이들이 대역을 쓰면서까지 저에게 거짓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이제는 아이들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제 말에 조금 어리둥절하는 것 같다가 여전히 그 여자가 그 사람의 전부인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하더군요. 엄마가 그 사람 부인을 봤다고요? 아이,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그 사람 전부인이 틀림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아이들한테 그 사람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자식들 체면이니 뭐니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대여까지 써가면서 거짓을 늘어놓는데 굳이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양반도 나처럼 공부도 변변찮은 분이다.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날 도와주면서 살았다. 날 보험회사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며 이끌어준 사람도 그 양반이고 여기저기 계약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살도록 도와준 사람도 그 양반이란 말이야.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바로 이 양반이 네 아버지를 내게 소개했던 거야. 그 이전에 이미 그 양반하고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네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지만 네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 줄은 잘 몰랐던 모양이더구나. 하긴 남자는 결혼을 하면 감춰있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지. 결혼하고 나서 네 아버지가 술에 흥청망청거리면서 도박에 손대고 여자 사고까지 치는 걸 보고는 내게 너무나 미안해했단다. 바로 그래서도 날 이리저리 도와주셨던 거야.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처음 하는 보험일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고 너희들 그만큼 힘들게 살아야 했을 거야. 당연히 이 양반의 부인도 잘 알고 있고 안면도 많지. 그런데 뭐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한 전처라고? 이혼한 건 맞지만 이 양반 전처가 늦바람이 나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날 붙잡고 하소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들이 그 과정을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지더군요. 그렇게 전처에게 크게 상처를 받고 이혼한 남자친구를 위로하고 마음으로나마 따스하게 대해주면서 우리 사이에 어느새 애정이 싹트게 되었어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남자에게 크게 대어본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그랬죠. 그래서 서로에게 망설이는 과정도 겪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하게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친한 친구로 시작하자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그것도 불편하지 않으면 남은 세월을 함께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오랜 세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말할 수 없이 자상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사회를 겪으면서 이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죠.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생활도 아주 검소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사업을 했답니다. 무슨 사업을 했냐고요? 그때 작은 아들이 흥신소에서 알아낸 정보를 들고 얼굴이 하얘져서 뛰어들어왔답니다. 고시원이 그 건물 자체가 다 그 아저씨 소유래요, 형수님. 큰아들 부부와 작은 며느리가 당연히 크게 놀랐죠. 그럴 리가요, 서방님. 흥신소에서 뭔가 잘못 알아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 아저씨가 하도 고시원에서 남루하다시피 사니까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는 일찍 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그 건물이 다 그 아저씨 소유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사업이 바로 그 고시원 사업이다. 가게 몇 개를 빼고는 거의 다 고시원으로 가득 찬 건물 두 채를 모두 운영하고 계셔. 고시원 사업을 하니 자신도 고시원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임대료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고시원이다. 고시원에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을 비싸지 않게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이시다. 다른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 고시원 사업에 투자하면서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분이야. 내가 독거노인과 혼자 아이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는다면 이 양반은 바로 주거 불안정한 사람들을 돕는데 힘쓰는 분이란 말이다. 저는 정말이지 제 재산에 밖에 관심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절망 비슷한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도 살아생전에 기부를 하려고 제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뒷일을 다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요양원과 미혼모 시설과 접촉하는 일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주었죠. 그걸 아이들이 흥신소를 붙여서 다 보았던 것이었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이들 눈에는 그게 저를 속여서 제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는 걸로 비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붙인 흥신소를 통해 고시원 건물이 남자친구의 소유라는 것까지 알아냈던 것이었죠. 남자친구도 역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생전에 기부할 수 있는 것과 사후에 환원할 수 있는 걸로 나누어서 저와 이미 의논이 끝난 상태였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처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고시원 중에서 조금 평수가 넓은 곳에서 잠만 자고 밥은 고시원 식구들이 먹는 것과 같이 먹고 살 생각이었어요. 어머, 저희는 그런 걸 당연히 몰랐죠.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이나 뺏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나, 아버님 되실 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건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까지 온갖 모함에 대여까지 등장시켜 저와 갈라놓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안면을 바꿔서 그 사람을 아버님 되실 분이라고 부르니 제 속이 더욱 안 좋아지더군요. 그럼요. 다 엄마를 위해서였죠. 우리가 엄마하고 이 새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앞으로 잘 모셔야죠. 그런데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잖아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죠. 더구나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요. 저희한테 물려주시고도 뭐 기부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재산이 많다는 걸 아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냐? 너희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양반을 죽일 놈 취급하지 않았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 내가 생각해도 아주 간지러워 못 견디겠구나. 저도 애밀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죽으면서 남은 재산의 일부든 전부든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큰 아파트는 기증을 하더라도 작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나누어 줄 생각을 처음엔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걸 이야기하자 이성을 잃고 그 사람을 제게서 떼어내려 하는 행동에서 정말 실망을 넘어 절망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찌감치 포기하게 하려고 지금 살지 않는 곳부터 미리 기부하기로 하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던 거예요. 황혼연애라는 것이 할 만한 것이기도 하네요. 새아버지 되실 분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니 저희들도 좋아요. 마음이 좋으면 너희들한테 그분 재산이 하나라도 돌아갈성 싶으냐? 일찌감치 포기하거라. 그런 마음을 그분이 갖기도 했지만 내가 포기하게 만들었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 배 안 골리려고 노력했고 너희들이 공부에 뜻이 없어서 그렇지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보냈다. 그리고 출가할 때 초라하지 않은 집 한 채씩은 다 해서 보냈어. 부모로서 그 정도 했으면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 그 이상은 이제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내 재산도 모자라서 그 양반 재산까지 탐을 낸다면 그건 이미 인면수심인 거다. 그런 일은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말거라.
아이들을 쫓아내다시피 돌려보내고 나서 남자친구와 연락을 해 만나기로 했죠. 아이들한테 우리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자식들이잖아요. 기부를 할 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상속을 합시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상속을 바라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당신을 내 재산이나 뺏으려고 하는 불안당 취급을 하면서 온갖 모함에 연극까지 다 버린 아이들이에요. 당신 정말이지 착한 거예요? 아니면 바보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마음 불편할 일 절대로 없으니 당신도 그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내 마음이 처음서부터 이런 게 아니라 애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남자친구가 몇 번 더 아이들에게 일부라도 상속을 하자고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여전히 완강했답니다. 엄마하고 새아버지 결혼하시면 고시원에 가서 사신다면서요. 우리가 엄마랑 새아버지 모실게요. 제가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두 분 돌아가시면 제사 모실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간 네 아버지하고 너희들이 한치도 다른 게 없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베네병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야. 이것도 집안 내력이로구나.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겪으셨지. 그땐 그래도 집안에 재산이라도 좀 있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다 까먹기는 했어도 말이야. 아참, 너희들 입으로 말했지? 그 양반하고 너희들하고 양자택일 하라고 말이다. 다시 얘기하마. 나는 그 양반을 택하기로 했으니 너희 말대로 연을 끊어야겠지. 그 다음 얘기는 아들들의 이웃에 사는 시장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랍니다. 두 아들 간에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남자친구의 재산 상태를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며느리들은 한술 더 떠서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이혼을 불사하겠다고까지 아들들을 협박하고 있다는군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큰 며느리는 다툼이 심해지면서 친정으로 가버렸다죠. 저와 남자친구는 기부할 재산의 범위와 기부할 곳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자세히 통보해서 한 번 더 확인시키고는 재산 분쟁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말았답니다. 결국 아이들은 한 푼도 못 건지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지금까지처럼 검소하게 살면서 몸이 움직이는 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을 부르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약속대로 우리는 고시원 사업을 지금처럼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죠.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요?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제발 조금이라도 깨달아 주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산 상속을 둘러싼 우리 아이들과 저,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의 반려자가 된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